예,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IT 신대석입니다. 아침에 비 많이 와가지고 이거 오늘 또 많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작년에 아마 유한요소 해석에 이해와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진동 해석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했었는데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세요? 다 처음 오시는 거세요? 다행이네요. 저는 나름 제일 설계용 해석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선형정적하고 모드 해석이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 혹시 이것도 다 들으신 분들 오시면은 어떡하나 걱정도 좀 했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용 해석을 할 때에 선형정적 해석하고 모드 해석,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필요 해석 쪽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세 개 해석에 대해서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선형정적 해석이나 모드 해석이나 필요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해석들 하실 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볼 때 응력 종류를 도대체 봄미제스 응력을 봐야 되냐, 무슨 응력을 봐야 되냐, 왜 봐야 되냐, 그 다음에 막상 내가 직접 해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메쉬는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건지, 하중 경계 조건은 도대체 이게 어디를 하중을 주고 어디를 경계 조건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들 걱정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해석을 하려고 봤는데 프로그램을 띄워보면 요즘 해석 프로그램 다분야 통합 해석이다 멀티픽스다 그래가지고 한 해석 종류가 20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도대체 어느 해석을 선택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한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 해석 종류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사이에 끝낼 것 같은데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공학 쪽 전공하신 분들은 재료역학, 고체역학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도 면접 볼 때마다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응력의 정의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고체의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액체하고 기체는 용기에 담겨 있어야만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고체는 용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한다. 저기에서부터 결국은 이제 모든 내용이나 이론들이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라는 것은 스스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모양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고체 역학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했을 때 고체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가, 운동이 일어나는가, 응력이 발생하는가를 연구하는 과목이 되겠고, 고체역학에서의 응력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게 고체라는 것은 용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외부 하중이 작용했을 때 고체가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체가 써야 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응력의 정의 물어보면은 시그마는 A분의 F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응력하고 압력은 사실상 둘 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맞는데 압력은 외력, 고체의 모양을 바꾸려고 작용하는 외력이 될 테고 응력은 그런 변화를 유발하는 외부 작용에 대해서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체가 써야 되는 힘이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계 응력이 되겠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최대로 쓸 수 있는 응력이 얼마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부채를 막아야 되는데 최대로 얼마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는가 그게 한계 응력이 되겠고 실제로 작용 하중에 대해서 발생한 응력 갚아야 될 돈이 한계 응력보다 작으면은 갚을 수가 있는 거고 갚하는데 써야 될 돈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보다 초과하게 되면은 파산을 하겠죠. 그래서 작용 하중에 대한 발생 응력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그 고체의 한계 응력 쓸 수 있는 최대 힘을 초과하게 되면은 파괴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고체역학에서 응력 그 다음에 안전성을 평가할 때는 응력이라는 놈과
한계 응력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력 변형률 탄성계수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재료 특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료역학 책이나 재료 물성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인장 시험을 해가지고 쭉 인장 시편을 당겨 보면서 변형률과 응력 혹은 변형과 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간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이 작용하는 하중에 작용하는 하중에 비례해서 계속 변형이 늘어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탄성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탄성 구간의 의미는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항복응력이 있어가지고 항복응력까지 선형으로 비례를 하다가 항복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항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플라스틱 구간, 소성 구간이다 그래가지고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고 가장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이 극한응력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다가 이제 파단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항복응력이 되겠고 항복응력 앞은 탄성 구간, 항복응력 이후는 소성 구간,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탄성 구간에서 변형률과 응력 혹은 변형과 힘의 기울기, 비례하는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탄성 계수가 될 테고요. 그래서 항복응력 앞은 탄성 구간이니까 그대로 선형 해석을 하시면 되고 선형미로 비례하는 구간이 되겠죠. 항복응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소성 구간이니까 재료 비선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글을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변형률 스트레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길이에 비해서 이제 원래 길이에 대한 이제 결국은 변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를 하게 되면 스트레인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인은 둘 다 이 단위가 길이다 보니까 무차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탄성계수는 탄성 구간에서의 기울기 즉 응력과 변형률의 비례상수가 돼가지고 시그마는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응력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은 탄성계수가 있어야 되고 변형률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놈의 응력을 계산하려면 순서가 먼저 변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이니까 원래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먼저 길이의 변화량 얼마나 늘어났나 줄어들었나는 델타 L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원래 길이로 나누게 되면은 변형률이 계산이 되고 거기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응력이 계산이 됩니다. 선형 비선형에 대해서 이게 자꾸 뭐 유한요소법 해석 CA하고 관련된 용어 아니냐 선형 해석 비선형 해석 그러시는데 이건 실제로 저 다들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들으셨던 말입니다.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점은 역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중첩의 원리를 쓸 수 있냐 없느냐 차이가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있을 때 fx 플러스 fy를 그대로 xy를 먼저 더한 다음에 f를 적용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이 있을 때 스칼라 곱을 밖으로 빼도 되는 게 중첩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가 적용 가능하면은 선형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비선형 해석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선형 구간에서는 직선이니까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비선형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탄성 영역은 선형 구간이고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하시면 되고 선형이구나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해석 결과를 중첩,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두 개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한 번에 두 개의 하중을 모두 줘서 선형 해석을 수행해서 전체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두 개의 하중을 따로따로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해 가지고 그대로 전체 하중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사항이 자꾸 이 선형 해석을 하시다 보게 되면 하중 조합, 결과를 조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비선형 해석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해석에서 비선형, 넌리니어로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은 절대로 결과를 중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한가, 응력분의 극한응력 해가지고 반드시
1보다는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보통 얘가 정말로 안전해야 된다는 토목 쪽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3을 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경량화가 중요한 항공 쪽인 경우에는 1보다 조금 크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구조물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에서 2.5 사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분의 극한 응력이다. 이거는 요즘 NFX도 그렇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안전율 자체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석을 했더니 프로그램이 응력이라고 잔뜩을 찍어줬고 응력 종류를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강도가 오케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건가. 결국은 응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에서의 관심은 영구 변형이 발생하냐 안 하냐, 즉 항복이 일어나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사실상 일반 구조물에서 이 차체도 그렇지만은 찌그러진 다음에는 전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얘가 실제로 찌그러지지 않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복의 발생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앞서 보시게 되면은 인장 시험을 해보게 되면은 항복 응력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복 응력을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인장 시험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위아래로 한 방향으로 일축 응력만 계산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축 응력 조건에 대해서 실험은 즉 일축 응력에 대한 항복 응력이 되는 거고, 일반 구조물인 경우에는 XYZ 3차원 다축 응력 상태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책 뒤에 보게 되면은 항복 응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실험으로 측정된 값, 즉 일축 응력 값이 되는 거고, 실제 구조물에서의 응력은 XYZ 3차원 다축 상태에서 응력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돈을 적어 놨는데 숫자가 아니라 지금 앞에 돈의 환율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15가 10보다 크니까 오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축 응력 상태와 3차원 다축 응력 상태의 조건이 다른 두 개의 응력을 직접 비교해서 안전성을 판단할 수도 없고, 돈도 우리가 비교할 때 보게 되면은 환율을 고려해 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하든지 달러화로 환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석을 해서 나오는 실제 구조물의 2축 혹은 3차원의 2차원이나 3차원의 다축 응력 상태를 결국은 책에 나와 있는 일축 응력과 동등한 조건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얘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책 뒤에 봤더니 인장시험으로 계산된 일축 응력 기준의 항복 응력은 예를 들면 15원이다. 근데 실험을 해석을 했더니 $10가 나왔다. 그러면 $10를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원화로 환산을 해봐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3차원 다축 응력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등가의 1차원 응력 상태로 환산 변환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고,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 이론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파손 이론에 따라 가지고 환산된 응력을 이펙티브 스트레스, 유효 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가 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산된 거니까 환산 응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이론을 어떤 거를 적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특성이 되겠습니다. 재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조 해석이나 구조물에서는 연성 재료나 취성 재료라고 많이 나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부리면 굽혀지는 재료가 연성 재료가 되는 거고, 구부리면 부러지는 재료가 취성 재료입니다. 그래서 자꾸 호박여신에 가락여신에 써놨다고 직원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호박여처럼 얘는 구부리면 굽혀진다 그러면 연성 재료가 되는 거고, 가락여처럼 구부리면 얘는 뚝하고 부러진다 그러면 취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재인 경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스틸인 경우에는 전부 다 연성 재료가 되는 거고, 콘크리트나 유리나 돌이나 세라믹처럼 구부렸더니 바로 뚝하고 부러져 버린다.
그런 것들은 취성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재료냐 취성재료냐에 따라 가지고 파손이론과 항복 조건이 다르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성재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본미제스 이론이 있고, 취성재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랭킨 이론이라는 게 개발이 돼 있는데, 최대 주응력 이론이라고 랭킨 이론이 있는데, 얘는 주응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연성재료다, 구부리면 굽혀지는 호박력 같은 일반 연성재료 스틸이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본미제스 응력이 나와 있고, 본미제스 응력을 직접 항복 응력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성재료인 경우에는 본미제스 응력을 봐가지고 항복 응력과 비교를 하시면 되고, 얘가 구부리면은 바로 부러지는 취성재료다, 유리나 세라믹이나 콘크리트 같은 취성재료다, 그러면은 본미제스 응력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최대 주응력을 항복 응력이 아니라 극한 응력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해가지고 최대 주응력이 나오는데, 절대값이 크기가 가장 큰 부호를 뺀 절대값을 넣었을 때 크기가 가장 큰 그놈을 극한 응력하고 비교해 보고, 극한 응력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바로 뚝 하고 부러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성재료의 경우에는 이게 가끔 항복응력하고 비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연성재료인 경우에는 항복응력을 초과한 다음에도 일정 부분 쭉 변형에 의해 가지고 늘어나는 양이 있는데, 취성재료는 그냥 바로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파단하고 항복하고 사실상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성재료에는 정확하게는 항복응력이라는 값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성재료다, 절대값이 가장 큰 놈, 크기가 가장 큰 주응력을 극한응력과 비교해 보고, 극한응력보다 작으면은 얘는 일단은 강도상으로 안전한 거고, 극한응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파손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강제로 만들어진 기계 구조물이다 해석을 하신 다음에 본미제스 응력을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항복 응력과 비교를 하시면 되고, 나는 콘크리트 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응력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놈을 극한 응력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을 할 때의 재료 특성이라든가 결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요소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 왼쪽 그림만 항상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이런 임의 형상의 패다각형이 있는데, 이놈의 면적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구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낸 게, 얘의 전체 면적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 대신에 삼각형으로 잘게 쪼개게 되면은 삼각형 하나하나 면적의 삼각형 한 개의 면적은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이 너비분의 높이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의 면적은 상당히 간단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면적은 그 삼각형 면적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유한요소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특성을 어널리틱하게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산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유한계의 요소 단위로 잘게 분할을 하고, 각각 요소 단위에서 특성, 여기서는 삼각형이면 면적이 되겠죠. 각각의 단위의 특성을 계산한 후에 전부 다 더해가지고, 즉 전체 요소의 특성을 모두 조합해서 전체 모델의 특성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요소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면적을 전체를 더한다고 해도 얘의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죠. 근사해법이겠죠. 대략적으로 면적이 얼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차는 존재하게 되어 있고, 오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요소망을 어떻게 쪼개주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단위를 요소 엘리먼트라고 하게 돼 있고, 각각의 꼭지점을 절점, 노드 혹은 그리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요소가 전체를
합쳐놓는 요소의 집합을 요소막 메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뭐라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연계의 현상을 표현할 때는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을 돼 있는데, 지금 미분방정식을 손으로 거의 사실상 대학교 때 수학 시험 볼 때 이후로는 손으로 풀어본 적이 없죠. 어쨌든 유한요소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풀 방법을 찾아낸 게 유한요소법이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연립대수방정식, 행렬식으로 변환해서 푸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해인 경우에는 모든 위치에서 해의 계산이 가능한데, 유한요소법에서는 특정 위치에만 해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절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유한요소법에서 결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수, 열전달해석, 온도해석인 경우에는 미지수가 온도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구조해석, 응력해석에서는 변이가 이제 미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요소법에서 결과가 계산되는 위치가 절점이 되는 거고, 그 절점이 갖고 있는 미지수, 열전달해석인 경우에는 온도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 선형정적이나 그런 구조해석인 경우에는 변이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자유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예전에 해석 전공이 기계 쪽은 아니셨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행렬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한요소법 얘기할 때 Ku는 F다, 강성 곱하기 변이는 힘이다, 그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 이거 물리책에서 보게 되면 스프링 상수라고 하죠.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형량은 작용하는 힘과 같다고 하고, 일반적인 구조물에서는 강성 그러는데 어떤 분이 강성의 정의를 물어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K가 강성인데 U에다가 숫자 2를 넣어보게 되면 K와 F가 같아지게 되겠죠. 즉 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변형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힘이 강성이 되겠습니다. K 곱하기 2라면 F가 되기 때문에, 즉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 강성이다. 그래서 강성이 크다는 말은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필요하니까 구조물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 강성이 작다는 말은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작은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니까 구조물이 상당히 약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설계 해석에서는 솔리드 요소만 가지고 오토메쉬를 해가지고 대부분 사면체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은 완딘의 트러스 요소도 있고 빔 요소도 있고 파이프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쉘 요소라는 것도 있고 솔리드 요소도 있고, 그 다음 메스, 스프링, 리지드 링크,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소의 종류를 구분을 할 때에 1D냐 2D냐 3D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유한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1D 요소인 경우에는 양끝 절점만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하학적 특성을 길이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인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면적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원 요소라고 하고, 솔리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절점을 가지고 최적을 다 3차원의 최적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절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하학적 특성이 뭐냐, 길이냐 면적이냐 최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메쉬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소의 프라퍼티라 그래가지고 요소의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거나 정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반적인 이 실제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이 반드시 갖는 특성이 최적입니다. 최적.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해석을 할 때에 요소별로 추가로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3차원 요소인 경우에는 그대로 실제 최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사항이 없고,
원디 요소인 경우에는 길이만 있다 보니까 최적을 계산하려면은 이 단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이를 해야 3차원의 최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 같은 1차원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단면적을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고, 2D인 경우에는 면적만 알고 있고 최적을 계산하려면 이놈의 두께를 알아야 되겠죠. 두께. 그러다 보니까 2D 요소인 경우에는 최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자 보고 반드시 두께를 입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를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3차원 구조물은 모두 다 실제 3차원 구조물은 전부 다 부피, 최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디 요소인 경우에는 계산할 수 있는 게 길이밖에 없으니까 최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단면적을 넣어줘야 된다. 2D인 경우에는 절점을 가지고 면적밖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을 계산하려면 두께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각 요소의 정확한 거동 특성을 이해해 가지고 자유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해석은 3차원 솔리드 요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요소망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메쉬를 제대로 쪼갰는지 안 쪼갰는지 잘 판단할 방법이 있느냐, 이 그림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요소망을 어떻게 쪼개주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변화가 거의 없는 쪽은 삼각형을 큼직큼직하게 쪼개주는 게 쪼개줘도 큰 문제가 없을 테고, 변화가 심한 쪽은 가급적이면은 작은 삼각형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다. 여기는 큰 요소를 써도 되겠다. 변화가 심하다. 저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요소를, 작은 요소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그림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놈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삼각형을 작게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면적은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요소가 조밀해질수록, 조밀해진다는 말은 요소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이니까 요소 개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소망이 조밀해질수록 결과의 정확도는 올라간다. 단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해석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요소망 작성에서 중요한 사항은 적정한 규모의 요소망을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요소망 작성 방법의 가장 첫 번째 사항은 그렇습니다. 모델의 기하 영상을 적절하게 묘사해야 된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곡률 변화가 심하게 있다. 즉 모양이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 거기는 당연히 작은 요소망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고, 거의 일자로 거의 변화가 없는 구간이다. 그런 경우에는 큼직큼직한 요소망을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변화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밀한 요소망, 작은 요소를 많이 넣어준다. 변화가 크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크고 큰 요소를 넣어줘도 되겠다. 그래서 모델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하 형상, 모양 자체가 변화가 심한 것도 있고, 재질이 달라지거나 두께가 변한다거나 해서 강성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도 조밀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하중이 변하는 부분도 어쨌든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조밀한 요소망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 저기는 조밀한 요소망을 만들어야겠구나. 변화가 심하지 않다, 작은 요소망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단 응력이 쏠릴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나 내가 정말로 저기에서는 결과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중요한 결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밀한 요소망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인접한 요소 사이에서 크기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작게 쪼개겠다. 1 오다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1 오다가 갑자기 10, 10, 10으로 오면은 안 되고 최대한 선형으로 매끄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 2, 4, 6, 뭐 2, 4, 70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매끄러운 선형 변화가 일어나도록 요소 크기의 트랜지션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 경계와 경계 사이의 중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소 개수가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하학적인 모양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해석 결과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사각형 판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메쉬를 만드는데 이 사각형 요소 하나만 넣어도 기하학적인 모양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를 고려해 가지고 요소망을 넣는 거는 맞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일치할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요소망의 적합성은 응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요소막 작성 방법에서 그냥 예전에는 이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들은 다음에는 다들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가지고 결과만 정리했습니다. 무조건 삼면체보다는 육면체 요소가 좋고, 솔리드인 경우에는 삼면체보다는 육면체가 좋고,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차 요소보다, 즉 저차 요소보다는 고차 요소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D 요소를 만들 경우에는 사각형 요소를 쓰시면 되는데, 내가 솔리드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메쉬를 만든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뭐 헥사 메쉬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그대로 8결점의 육면체 요소를 쓰시면 되고, 헥사 메쉬를 만드는 게 간단치 않아 가지고 3면체로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10절점 3면체라고 해놨는데 고차 3면체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솔리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캐드에서 작성한 솔리드 모델을 그대로 임포트 하신 다음에 오토메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고차 3면체 요소가 고차 3면체 요소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 옵션을 사용하셔 가지고 솔리드 모델에 대해서는 고차의 3면체 요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이 솔리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솔리드가 이런 판이어 가지고 얘가 하필이면은 하중이 이런 모델에 대해서 수직 하중을 받아 가지고 저 수영장에 있는 그 다이빙 보드처럼 밴딩 거동, 굽힘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솔리드 요소를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 최소로 두께 방향에 대해서 최소 3개 이상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끔 보게 되면은 이 아주 얇은 솔리드 모델 가져온 다음에 두께 방향으로 솔리드 요소, 3면체 요소를 하나만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거의 굽힘 거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응력값이나 변이값이 엉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굽힘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오토메쉬로 3면체 요소를 쓰겠다 그러면은 두께 방향으로 최소 3개 이상이 들어가도록 메쉬를 넣어 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지가 않으면은 쉘 요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소 크기와 모양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요소망에 보니까 품질이라는 것도 있고 요소의 모양이라는 것도 있고 크기라는 것도 있는데 뭐가 가장 좋으냐, 컴팩트 앤 레귤러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좋고 모양이 정다각형이나 정다면체에 가까울수록 좋다. 즉 솔리드인 경우에 3면체 요소망을 만들게 되면은 크기가 작을수록 좋고 정사면체에 가까울수록 좋다. 내가 이 2D 쉘 모델에 대해서 사각형 요소망을 만들기로 했다. 크기가 작을수록 좋고 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무조건 사각형 요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가끔 보게 되면 아주 뒤틀린 마름모에 가까운, 아주 가느다란 마름모에 가까운 사각형 요소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모양 자체가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길쭉한 마름모 같은 사각형 요소 하나 넣지 말고 차라리 삼각형 요소 2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정삼각형에 그나마 가까운 요소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CAD 모델 가지고 그 메쉬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건데, 가끔 보게 되면은 퀄리티가 좋은 모양이 예쁜 메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가지고 주구장창 오토메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고 좋은 메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메쉬를 만드는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솔리드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오토메쉬로 삼연체 요소망을 넣어라. 그럼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뭘 하냐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면을, 이 솔리드를 정의하는 면을 찾아 가지고 각 경계 엣지에 원디 요소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디 요소를 만든 다음에, 전체를 만든 다음에 다시 각각의 면에 대해 가지고 원디 요소를 가지고 2D 삼각형 요소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2D 껍데기 삼각형 요소망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의 솔리드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토메쉬를 프로그램 보고 만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전 단계의 결과, 즉 닫힌 폐 영역의 내부를 정사각형이나 정다면체로 채워가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인 메쉬 퀄리티는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프로그램 자체, 솔리드 자체에 아주 짧은 엣지가 하나 있다. 아주 짧은 엣지가 하나 있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거기에다가 원디 엣지를 만들게 되면은 아주 짧은 완디 요소가 들어갈 테고, 근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쉬를 만들 때 기준이 정다각형이나 정다면체, 즉 정삼각형이나 정삼연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엣지 하나가 있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얘를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 정삼각형을 가지고 다시 삼연체를 만들 때 나는 정삼연체를 만들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엄청나게 작은 삼연체를 만들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혹시 프로그램으로 오토메쉬 해보신 분들은 짧은 엣지가 있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작은 삼연체 요소망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셨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짧은 엣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망의 품질과 요소 개수, 요소망의 덴시티는 경계 엣지에 만들어지는 요소 크기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주 품질이 안 좋은 메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짧은 엣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길이가 1이다.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오토메쉬를 하면서 요소 크기를 10으로 줬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이놈들은 전부 다 10으로 쪼개버렸고, 얘는 애시당초 쪼개려고 봤더니 1이길래 1 하나로만 쪼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길쭉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삼연체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납작하게 깔린 삼연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메쉬를 만들 때에는 무조건 고품질의 메쉬를 만들어 주겠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엣지들이 있으면은 그놈들을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메쉬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D 파일 가져와 가지고 클린업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겁니다. 실제 기하 형상과 해석 형상은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것은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근사해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가 근사해법으로 구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굳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인데 이쪽까지 정확하게 모델링 해가지고 이쪽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한요소 해석법은 근사해석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많이 해주는 작업이 필렛을 날려주고,
특히 작은 필렛들 날려주고 이 저 작은 구멍이나 돌출부 그리고 나사상 같은 거 해석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차라리 메시 퀄리티를 높여주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유한요소법은 근사해법이다. 근사해법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지웠을 때 영향이 클까 작을까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결과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다 정리해버리고 가장 깨끗한 모델을 가지고 이그젝트한 아주 고품질의 메쉬를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중요한 것 같은데 해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하중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경계 조건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갖는 대상 영역이 되겠고 이거는 무조건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해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스크린이 내가 스크린에 매달렸을 때 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게 되면 실제로 실제로 이 방을 잘 보게 되면은 천정이 있고 천정에 스크린이 달려 있고 다시 이 천정은 이 건물에 달려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도 있고 천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내가 하나 고르는 겁니다. 나는 스크린을 풀어야 되니까 스크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스크린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크린 자체가 해석 모델이 되는 거고 스크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얘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은 걔는 하중이 되는 거고 얘의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 경계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제가 해석 모델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생략된 부분이 천정이 생략이 됐죠. 천정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의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이 아니라 얘의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니까 구속 조건이구나. 그래서 스크린하고 천정이 만나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아까 테스트 해볼 조건이 제가 이 스크린에 매달린다고 했었죠. 근데 저도 모델에서 빼버렸고 제 역할은 얘의 변형을 유발하는 역할이니까 이 사람은 변형을 유발하니까 하중으로 표현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은 지면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무게가 W의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 테이블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결국은 해석 모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테이블 전체를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전체를 모델링 했더니 빠진 게 두 개가 있죠. 지면이 빠졌고 위에 놓여있는 물체가 빠졌죠. 그래서 생략된 지면이 얘의 미치는 영향이 뭔가 봤더니 테이블의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구속 조건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테이블과 지면이 만나는 내 다리 끝에다가 구속 조건을 잡아주면 되고 위에 놓여있던 무게 W의 물체는 가만히 보니까 얘는 테이블의 변형을 유발하는 놈이구나. 변형을 유발하니까 그 무게만큼 그대로 놓여있던 자리에 하중으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두 가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테이블 전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중에서도 위판만 관심이 있다. 위판이 얼마나 휠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제일 쉽게 위판만 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생략된 게 다리가 생략이 됐죠. 다리의 역할은 이 위판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위판과 다리가 만나는 자리에 구속 조건을 잡아주면 되고 역시 생략된 이 상부의 물체는 변형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중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나는 테이블에서 위판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다리가 휠지 아닐지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다리만 모델링을 하겠다. 그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다시 봤더니 생략된 부분이 땅이 생략이 됐죠. 지면이. 지면은 가만히 봤더니 다리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역시 다리와 지면이 만나는 자리에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고, 생략된 게 위판하고 물체가 됐는데 위판과 물체는 다리의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센터에다가 리드링크로 해가지고 묶어주고 이 하중을 주는데, 이번에는 물체의 하중 플러스 위판의 무게까지 하중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줘야 될까요? 경계 조건을 줘야 될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고, 일단은 해석을 하시는 분이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 놈을 해석 모델이라고 먼저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걔랑 붙어 있는 놈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서 얘의 역할이 내가 해석하려는 놈을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고, 붙어 있는 놈들 다 찾아봤더니 얘는 내가 해석하려는 데다가 변형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는 하중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하중은 종류가 하나뿐인데, 사용자 모델링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여러 종류의 하중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판이 있고 무게가 W1과 W2인 두 개의 물체가 있다. 이 조건 해석해봐라. 제일 쉬운 경우는 그대로 전체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데, 괜히 모델 복잡해지긴 하고 메쉬 만들기도 귀찮으니까 나는 내가 보고자 하는 이놈만 메쉬를 만들겠다. 그러면 생략된 게 W1과 W2를 생략을 했고, 얘네들은 가만히 봤더니 눌러가지고 얘의 변형을 일으킨다. 그러면 얘가 붙어있던 자리에는 W1의 무게만큼 하중으로 주시면 되고, W2인 경우에는 걔의 무게 중심에다가 절점을 만들어 가지고 리드링크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하중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중 경계 조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촉 해석, 컨택 해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조물 자체가 상대 변형을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상대 변형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접촉 조건을 줘가지고 해석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보게 되면은 표현은 다 다른데 접촉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거동, 슬라이딩, 거친 접촉, 제너럴 컨택 저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물이 이 두 개의 물체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을 잡아줬을 때 이 각각의 방향으로 상대 운동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단지 접촉 조건이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접선 방향이건 법선 방향이건 둘 다 상대 운동을 허용을 안 하겠다. 결국은 꿈쩍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한 몸뚱이로 움직여라. 일체거동이라고 하고 있고, 나는 접선 방향으로만 허용하겠다. 즉 접선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겠다. 얘는 미끄러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딩 접촉이라고 하고 있고, 거친 접촉이라는 말은 반대로 접선 방향으로는 안 미끄러지게 하고 법선 방향으로만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거친 접촉이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용어를 붙인 이유가 아주 거친 표면에 대해서 아주 거친 표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뒤로는 미끄러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무한대인 아주 거친 표면에 붙어 있는 두 놈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접선 방향으로는 운동을 못하고 단지 위아래로 붙었다 떨어졌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거친 표면을 묘사한다 그래가지고 거친 접촉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방향 다 마음대로 상대 운동 하도록 하겠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다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너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접촉 조건을 선택을 하실 때 두 개의 물체의 상대 운동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방향으로 전혀 상대 운동이 없다. 얘는 일체 거동이다. 접선 방향으로 계속 미끄러지기만 한다. 슬라이딩 접촉이다. 미끄러지진 않고 붙었다 떨어졌다 위아래로만 한다. 거친 접촉이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일반 접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일체 접촉하고 일체 거동하고 슬라이딩은 선형 접촉, 선형 정적 해석에서는 이 두 놈만 쓸 수 있고,
거친 접촉이나 일반 접촉은 비선형 해석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선형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일체 거동이나 슬라이딩 거동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은 선형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봤더니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마찰될 수도 있고 복잡하다. 그러게 되면은 거친 접촉이나 제너럴 컨택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 조건은 제너럴 컨택으로 잘 잡아 놓으신 다음에 해석은 선형 해석으로 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사항이 이 슬라이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 메쉬 퀄리티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끄러질 때에, 평면상에서 미끄러질 때에는 사실상 얘가 미끄러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메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근데 이 돌아가는 회전체인 경우에는 메쉬를 너무 큼직큼직하게 쪼개주게 되면 여기에서 요소 하나 넘어갈 때 꺾이는 구간, 불연속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 모델이 매끄럽게 못 넘어가고 하나 넘어갈 때마다 얘가 헥헥헥거리면서 삐그덕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딩 조건을 이런 매끄러운 평면에 대해서 줄 때는 메쉬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회전을 한다, 돌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접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거니까 슬라이딩 접촉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메쉬를 매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모델이 최대한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라이딩 조건을 줘도 너무 여기 불연속이 심하다 그러면은 모델이 걸려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만 접촉 조건에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점 변이하고 응력에 대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유한 요소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는 거는 전부 다 변이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이만. 각각의 절점에서 변이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력을 계산하려면은 먼저 변형률을 계산한 다음에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길이분의 각각의 요소에서 그 절점에서 발생한 변이를 알게 되면은 요소 하나하나가 얼마나 길이가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변형량을 가지고 원래 요소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변형률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 탄성 계수를 곱하게 되면 응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는 절점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응력인 경우에는 절점 하나만 갖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이의 변화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점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요소에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소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놈인 경우에는 원래 길이는 내가 알았었고 변이를 계산해 봤더니 변형량이 얼마가 발생했다. 그거 나누기 이 요소의 길이를 하다 보니까 요소 단위로 응력을 계산을 돼야 되겠고, 요소 내에서는 응력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자로만 하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상대 변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응력은 요소 단위로만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의하실 사항이, 절점의 변이는 연속적이고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요놈의 응력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거는 응력인데, 파란 선처럼 요소 단위로만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요소 경계에서는 불연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그젝트 솔루션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오차도 큰 상태고요. 그래서 최대값이 아니라 이 그림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 중요한 사항은 다 나중에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력은 요소 단위로 계산이 된다. 응력은 요소 사이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응력 값이 가장 정확한 거는 요소의 중심에서가 오히려 실제 응력 값하고 가장 근접하더라. 물론 문제는 최대값이 아닙니다. 최대값은 아니고 정확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소 중심에서 가장 높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머리를 쓴 게, 이 끝단에서 차라리 응력을 이걸 보거나 이걸 볼 게 아니라 두 개를 평균을 내버리는 게 오히려
이그젝트 솔루션하고 가깝더라. 그래서 절점 응력이라는 거를 고안을 해냈는데 각각의 절점에서 그 절점이 속한 요소에서 계산된 응력값들 갖다가 차라리 평균을 해버리자.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가장 정확도가 높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절점 응력입니다. 그래서 변이는 연속적이고 정확한데 응력은 요소 단위에서 계산이 되고 불연속이고 부정확하다. 가장 정확한 거는 센터에서 단 최대값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를 볼 때에는 이그젝트 솔루션하고 가장 가깝게 찾아낼 방법을 봤더니 각각의 절점에서 계산된 응력을 평균을 내버리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점 응력이라고도 하고 평균 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점 응력을 가지고 절점 응력에서의 응력값을 보면서 실제 항복 응력이나 이쪽과 비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메쉬 퀄리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절점 응력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콘타가 매끄럽게 나오게 돼 있는데 절점 응력을 꺼가지고 요소 응력으로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불연속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하나에서의 변화가 심하다 아니면은 인접한 요소 사이에서 인접한 요소 간의 변화가 심하다. 이거는 요소가 너무 큼직큼직하게 잘못 쪼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소망의 조밀도를 판단하실 경우에는 요소 응력으로 봤을 때 요소 하나 내에서 결과 변화가 적어야 된다. 요소 경계에서 결과 변화가 충분히 작도록 조밀하게 쪼개줘야 된다. 혹은 절점 응력과 요소 응력을 비교해 봤을 때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 아, 이거는 요소망이 적절하다. 절점 응력과 요소 응력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 차이가 크더라. 아, 이거는 요소를 너무 큼직하게 쪼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진동 해석 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이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 단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mx2 플러스 cx다 플러스 kx는 f다. 그래서 여기서 m은 질량이 되겠고 c는 감쇄계수가 되겠고 k는 스프링 상수가 되겠고 x는 변이, f는 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놈은 관성력이다, 이놈은 감쇄력이다, 이놈은 강성, 복원력, 탄성력이다, 이놈은 이제 외력이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 우리가 하는 관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그 관성이 뭐냐고 면접 볼 때도 물으면은 그 뉴턴의 제일 운동 법칙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성의 물리적인 의미는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관성이 크다는 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 결국은 그 뉴턴의 제일 운동 법칙도 움직이던 놈은 계속 움직이고 멈춰있던 놈은 계속 멈춰있다는 말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크다는 말은 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말이 되겠고 감쇄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복원력이다 탄성력이다고 하는 거는 복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중이 제거됐을 때의 초기 상태로 복귀하려는 특성을 복원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놈을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구조 해석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해석을 할 거다. 관성력도 고려하고 감쇄력도 고려하고 복원력도 고려할 거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동해석입니다. 관성력과 감쇄력을 모두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중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 그래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전부 다 반영할 거다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무조건 그거는 동해석이 되겠고 동해석에 보시게 되면은 트랜지언트 리스판스하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는 말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시간 영역에서의 해석을 하려는 걸 원하고 의미하고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동해석,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하중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회전 기계, 자동차 차축도 그렇고 일반적인 회전 기계도 그렇고, 이게 뭐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500rpm일 때는 어떻게 될지 1000rpm일 때는 어떻게 될지 1000rpm일 때는 어떻게 될지 그 각각의 rpm 주파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해서만 결과를 알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하모닉 가죽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에 대해 가지고 하중을 주파수 함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주파수 응답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하모닉 하중이다. 주파수 응답 해석.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특정 RPM에서의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렇게 주파수 응답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임의로 변하는 하중이다. 그 경우에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적 해석인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태틱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중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관성력은 관성력과 감쇄력은 결국은 이게 시간의 함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속도가 나온 거고, 시간에 대해 가지고 두 번 미분해 가지고 가속도가 나오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은 관성력과 감쇄력을 무시하겠다. 그리고 하중 조건 자체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래서 KX는 F다.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해석이라는 말은 MX 투다 플러스 KX는 0. 이것만 갖고 풀겠다는 말인데,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빠졌죠. 감쇄력이 빠졌고 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드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절대로 감쇄 조건을 넣으시면 안 되고 하중 조건도 필요가 없더라. 그대로 질량하고 강성만 있으면 해석이 되더라. 가끔 이 준정적 해석이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준정적 해석 KX는 F로 표현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왼쪽 항은 선형 정해석과 같은 항을 써놨고 우항은 동해석과 같은 항을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력과 감쇄력은 무시하고 즉 선형 정적 해석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단지 하중 조건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준정적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스탬핑 해석 같은 거 할 때 내가 아주 서서히 기계가 내려와 가지고 천천히 꾹 눌렀다가 뗐을 때에 이제 뗐을 때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애시당초 스탬핑 프레스에서 내려오는 속도 자체가 아주 천천히 누르는 속도 자체가 아주 천천히 누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속도나 가속도처럼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특성은 없다. 거의 정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좌항은 정해서를 쓰는 건데 단지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중이 눌렀다 뗐다 하는 하중 조건만 변하더라. 이런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쿼자이스태틱 해석해 가지고 준정적 해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보실 때 어떤 해석이냐, 프로그램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운동 방정식에서 얘가 어떤 항을 써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 조건을 잘 이해해 보시게 되면은 해석이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죠. 내가 봤는데 하중 조건 자체도 시간에 대해서 거의 변하지 않고 구조물 자체도 얘가 뭐 날아다니거나 속도나 가속도가 심한 애가 아니더라. 그러면은 그대로 선형정적 해석을 해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봤더니 내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놈이더라. 그러면은 동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하중이나 거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과도응답 해석,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해석을 했으면 되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화보다는 특정 주파수 RPM에서의 변화나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주파수 응답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 비선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자체가 항복응력 앞에 탄성 구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항복 발생해 가지고 스탬핑처럼 소선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재료 비선형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료 특성에 대한 거니까 재료 비선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 그러면은 비선형 동해석을 하시면 되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는 굳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선형 정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누가 선형정적 해석을 해와라, 뭐 비선형 정해석을 해와라, 주파수응답 해석을 해와라 그러면은 좋은데 누가 시킬 때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강성을 평가해봐라, 강도를 평가해봐라, 소음 해석을 해와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강성 해석이다. 그럼 얘는 구조물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 놈인지 강성을 평가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강성 해석이면은 선형정적 해석이 되는 거고, 강도 해석이라는 말은 얘가 얼마나 진짜로 찔긴 놈이어가지고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자체가 궁금하다. 그런 경우에는 비선형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구 수명을 평가해봐라 그러면은 필요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필요 해석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법, 응력 수명법이 있고 변형률 수명법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차라리 외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선형정적에서만 SM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정적 해석이다, SM법으로 수명률을 평가하셔도 되고, 얘가 뭐 동해석이더라, 비선형 해석이더라 그러게 되면은 SM법을 쓰시면 안 되고 변형률 수명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많이들 혼돈하시는 게 소음 해석을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 해석을 해오라는 경우에. 근데 그때 하나 주의하실 게, 실제로 내가 이 방에서 내가 떠들었을 때 얼마나 소리가 잘 퍼져나가는가, 그런 음향, 방사소음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로 어쿠스틱 해석을 해가지고 시스노이즈나 그런 전용 프로그램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방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 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진동이나 이런 특성을 보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구조물에서는 소음 해석을 해와라 하게 되면은 100% 주파수 응답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소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 방사소음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처럼 소리가 퍼져나가는 게 아닌 경우에는 소음 해석을 해와라 하게 되면은 주파수 응답 해석을 하시면 되고, 주파수 응답 해석을 하시게 되면 결과가 소음 단위인 데시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해석인 경우에는 열 전달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강제 대류 자체가 중요하다. 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강제 대류를 시키고 있고 그 효과가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유동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냥 얘는 가만히 놓여 있는 놈의 온도 변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열 전달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열 변형, 열 응력 해석을 해와라 하게 되면은 열 전달 해석을 해서 온도 결과를 구하신 다음에 온도 결과를 하중으로 변환해 가지고 선형정적 해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 재료의 파손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해석 종류가 주의할 게 있는데, 무조건 선형정적 해석만 수행하면 되는 건 아니고, 구조물에다가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이 대부분 항복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느리다 보니 쭉 해가지고 당겨줘가지고 늘려주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선형정적 해석을 수행하셔가지고 본미제스 응력을 항복 응력과 비교하거나 최대 주응력을 극한 응력과 비교하시면 되는데,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항복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 좌굴에 의해서 파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얇은 기둥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알루미늄 캔 깡통 그처럼 길고 가늘거나 두꺼운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 축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선형정적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좌굴에 의해서 구조물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좌굴 해석을 수행하신 다음에 좌굴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종류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게, 얘는 인장 하중이 작용한다. 그래서 선형정적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가만히 봤더니 길고 가늘고 두께가 아주 얇은 구조물에 위에서 축방향으로 압축 하중이 작용하더라. 이 경우에는 선형정적 해석이 아니라 좌굴 해석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 모드 해석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 선형정적 해석 종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정적 해석하고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하중과 물체의 응답, 변이 응력이 관계가 선형이 되는 거고, 재료 탄성 영역 내에서는 후크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용 하중과 변이 응력 견역률의 관계가 인풋과 아웃풋이 선형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선형 탄성이고 하중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항복을 발생시키지 않은 그런 작은 범위 내에서 하중이 작용한다. 그러게 되면은 선형 해석을 하시면 되고, 하중이 너무 커가지고 구조물이 영구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료 비선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 자체가 구조물의 강성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변형이 작으면은 선형 해석을 하시면 되고, 변형 자체가 너무 크다 하게 되면은 기하 비선형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대체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조물의 특성을 계산을 할 때에 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사용자가 만들어준 초기 영상을 가지고 구조물의 최적이나 모든 특성을 계산해주고 있게 돼 있고, 기하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초기 형상이 아니라 변형 형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아주 단단한 놈에다가 내가 쭉 하중을 눌러가지고 해석을 한다. 근데 앞만 봐도 여기에 굳이 내가 손바닥으로 아무리 세게 누른들 최적 자체가 하중을 주기 전이나 후나 최적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아,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선형정적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절미 같은 아주 그 물렁물렁한 떡에다가 제가 손바닥으로 눌러버리게 되면은 최적 자체가 엄청나게 심하게 변하겠죠. 이 인절미 누르기 전에 최적을 구한 다음에 이게 인절미의 최적입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내가 눌러버린 다음에 펴진 최적을 구해봐야 정확한 최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중이 작용하기 전이나 후나 얘의 모양 변화에 의한 특성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선형정적 해석을 하시면 되고, 봤더니 내가 눌렀더니 모양 자체가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구조물이 거동 자체가 다 변해버렸을 것 같다. 그러면은 기하 비선형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변하는 동안에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은 선형정적 해석이 되겠고, 경계 조건이 변한다. 즉 얘가 쭉 해가지고 계속 미끄러져 가더라. 경계 조건이 변하더라. 그 경우에는 접촉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얘는 모양 자체가 엄청나게 심하게 변해가지고 특성이 변해버리더라. 그러면은 기하 비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중이 봤더니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은 비선형 정해석을 하면서 기하 비선형을 켜주시면 되고, 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하중에 의해서 모양 자체가 엄청나게 변해버리더라. 그러면은 기하 비선형이 고려되는 비선형 동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촉 조건이다 그러면, 경계 조건이 변한다 그러면 무조건 접촉 조건을 주셔야 되고, 접촉 조건이 일체 거동이냐 슬라이딩이냐 그러면은 선형 정적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이 제너럴 컨택 같은 거다 그러게 되면은 비선형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페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드 해석이 뭐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보고자 하는 거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각 고유 진동수의 변형 형상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모드 형상을. 그래서 이 앞서서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드 해석의 운동방정식은 mx2 플러스 kx는 0이다. 이거는 관성력이고 이거는 탄성력, 복원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쇄가 없다 보니까 구조물이 어떻게 하다 진동을 하게 됐는데, 이놈이 끝단까지 가게 되면은 복원력이 생겨가지고 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갈래. 그래서 가운데 갔는데 복원력은 원래 위치로 갔으니까 복원력은 0이 됐는데, 관성력, 나는 변하지 않고 하던 일 계속 할래 그래가지고 왔던 길 그냥 가버려가지고 지나쳐서 끝까지 가버리고, 끝까지 갔더니 관성력은 사라졌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오고, 이 운동을 무한 반복하는 운동이 바로 이 무한 진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 이제 구조물이 무한 진동을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감쇄 조건이 있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걔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진동이 점점 사그라들겠죠. 근데 감쇄 조건이 없다 보니까 관성력과 복원력이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작용을 해가지고 구조물이 무한 진동을 하게 되고, 이때 운동 속도가 고유진동수, 초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가 고유진동수가 되겠고, 이놈이 어떤 식으로 무한 반복 운동을 하느냐, 이게 모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형상을 보실 때, 결과를 보실 때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드 형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 고유진동수에서 구조물의 변형 형상, 진동하는 형상을 의미하게 되겠고, 모드 형상은 무조건 구조물이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상부터 저차 모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차 모드냐 고차 모드냐 하게 되면은, 쭉 보시게 되면은 고유진동수를 구해봤더니 크기가 작은 놈이 1차, 가장 작은 놈이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저차 모드에서부터 고차 모드로 갈수록 고유진동수가 가장 커지고, 그리고 저차 모드와 고차 모드의 차이점은 만약에 얘가 진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형태의 진동을 가장 하기 쉬우냐, 가장 하기 쉬운 놈이 1차 모드가 되겠고, 2차 모드가 되겠고, 3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뒤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고차 모드로 갈수록 변형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 말은 변형 에너지가 커진다는 말은 변형이 어려워지므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항상 모드 해석을 수행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차 모드, 3차 모드나 5차 모드까지만 보시면 되지, 굳이 뒤쪽 고차 모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즉 얘가 진동이 생긴다, 나타날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를 점프하고 갑자기 5번 타자부터 나타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진동수가 가장 작은 놈부터 저차 모드, 고차 모드로 간다. 그리고 저차 모드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차 모드에서의 결과를 보면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요거는 제 나중에 홈페이지에 모드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 사항이어 가지고 저 사항만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필요 해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이냐 EN이냐 중에서 선형정적에서만 SN을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동해석이다 비선형이다 하게 되면 무조건 EN법을 써야 된다. 그렇게만 일단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생각보다 드리는 말씀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세션을 곧 마치도록 하고, 혹시 오늘 다 못다한 내용이나 나머지 비선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다시 한번 기술 강좌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